딸 수진이가 외국인 남자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이 68평생 서울 변두리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딸 하나 키워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수진이가 중학생 때 먼저 갔고 그 뒤로 저는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 8시에 가게에 문을 닫는 삶을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딸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37에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베트남에서 온 남자 민혁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응우옌 반민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고 한국말도 유창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인력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 한다고 하니까 직접 가게에 찾아와 인사를 했고 김치찌개가 맛있다며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딸을 볼 때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늦게 시집가는 딸이 걱정이었던 저는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민혁이 쪽 하객은 베트남 친구 5-6명이 전부였고 그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베트남에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듬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습니다. 커다랗고 까만 눈, 오똑한 코 웃을 때마다 볼에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서연이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서연이가 4살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딸네 집에 가면 서연이가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몸을 움츠렸고 제가 말을 걸면 아빠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낯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를 목욕시키려다가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봤습니다. 파란 멍이 등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때렸어요. 외할머니.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민혁이가 늦게까지 일한다며 나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 등에 멍이 왜 그렇게 많아? 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싫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눈을 피하다니. 평생 그런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넘어졌대요.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가 말했어. 아빠가 때렸다고.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훈육이에요. 뭐라고? 서연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민혁 씨가 좀 엄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다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등 전체에 멍이 든 게 훈육이라고? 수진아, 내 눈으로 봤어? 그 아이 등 봤어요. 그래서 민혁 씨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이 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남편을 무서워하는 눈. 그 눈빛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아동학대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엄마.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고하면 민혁 씨 비자 문제 생겨요.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요? 서연이한테 아빠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저는 딸의 뺨을 때릴 뻔했습니다. 손이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때리면 내가 저 남자랑 뭐가 다르지?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이를 때리는 남자를 감싸고 있어? 엄마는 몰라요. 민혁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불법 체류자 출신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를 때려도 되는 이유가 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이미 저 남자 편이구나. 나보다, 서연이보다 저 남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딸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저 남자를 반대했어야 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이를 지킬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 저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연이 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야 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딸네 집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민혁이한테 다 얘기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를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서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외할머니라고 신분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몸에 상처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심은 했어요. 서연이가 자주 멍이 들어서 오거든요. 한 번은 팔에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했는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더 손 쓸 수가 없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네. 서연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날짜랑 상황을 기록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 눈빛이 좀 무서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섭든 말든 내 손녀를 지켜야 하는데 무섭다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원장님이 보내준 사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난 멍, 종아리에 난 긴 상처, 등에 난 붉은 자국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걸 내 눈앞에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졌다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외할머니입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골절 흔적도 있고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내 손녀의 갈비뼈가. 저는 침대 옆에 쓰러지듯 앉아서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외할머니가 늦었어. 미안해. 서연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민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 그리고 분노하지만 금방 얼굴을 받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괜찮아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이 아이를 때렸지. 민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학대했어요.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들을 보여줬고 어린이집 원장님의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의사도 진술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상은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그랬어요. 저는 때린 적 없어요. 장모님이 저를 싫어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빛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저 차가운 눈빛,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도착한 겁니다. 딸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민혁이 옆에 섰습니다. 제 옆이 아니라 그 남자 옆에.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민혁 씨를 신고해요? 수진아, 서연이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래도 저 남자 편이야? 딸은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경찰 아저씨.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연이가 원래 활동적이라 자주 다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앞에서 자기 딸을 때린 남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모 양측이 학대를 부인하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경찰은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속은 어렵습니다. 아이는 당분간 관찰이 필요하니까 입원시키시죠. 민혁이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눈빛. 경찰이 떠나고 민혁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서연이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상한 말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 손녀를 때려놓고? 민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이가 직접 증언해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빈 가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손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은 저 남자 편입니다. 경찰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려다 말까 망설였는데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응우엔 반민, 아내 어머니 되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말투가 어눌했습니다. 외국인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민전 와이프예요. 베트남에서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민, 한국 가기 전에. 저랑 결혼했어요. 아들도 있어요. 근데 민이 한국 가고 나서 연락 끊었어요. 돈도 안 보내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저 증명서 있어요. 결혼 증명서, 아들 출생 증명서. 민이 베트남에서 빚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베트남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제 딸과 결혼한 겁니다. 중혼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민 사진 봤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 너무 화나서 그래서 찾았어요.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법적으로 그 남자를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 그 증명서들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보내줄게요. 저도 민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혼 사기, 그리고 아동학대. 이 남자는 처음부터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착한 얼굴, 예의 바른 태도,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제 딸을 속이고 제 손녀를 때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붙는다. 법으로, 증거로 끝까지 간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겁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선 중혼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베트남 결혼이 유효하다면 한국에서의 결혼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도 병원 기록이랑 사진이 있으면 기소가 가능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하면 돼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베트남 전 아내의 증명서를 공식 번역하고 외교부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 신고하고 서연이의 임시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따님 설득이 필요해요. 따님이 계속 남편 편을 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민혁 씨 험담하려고요? 아니, 그 남자 진짜 정체에 대해서.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낮에 엄마 가게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트남에서 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증명서, 아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민혁이가 베트남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기록까지 내일 딸에게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눈을 뜹니다. 다음 날 낮 딸이 가게에 왔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하더니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베트남에 있는 여자한테서 직접 받은 거야.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너한테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야.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무효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얼마 만에 안아보는 건지 딸의 몸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서연이 지키자, 응.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체 다 알아. 베트남에 아내 있는 거, 사기죄로 고소당한 거 다 알아. 민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증거 있어요?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있어. 다 준비했어.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모르시네. 저 인력사무소 사장님이랑 친해요. 거기 변호사도 알아요.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이기겠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해줄까요? 수진이는 절대 제 편에서 안 떠나요. 아까 집에서 다 얘기 들었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방금 전까지 울면서 고개 끄덕이던 수진이가 거짓말 아니에요. 수진이가 이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한 서류 보여줬다고. 자기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요, 어머니 수진이는 저를 사랑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대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서연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이상한 말 가르쳤다고 할 거예요. 아이한테 부모 사이 이간질 시키는 외할머니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가 나가고 가게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겁니다. 나 대신 저 남자를 이게 끝인가? 저는 정말 끝인가? 며칠 동안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아빠가 때렸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어린이집 안 나와요. 일주일째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님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희도 걱정이에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서연아, 문 열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어제 이삿짐 센터 왔었어요. 다 짐 싸서 나갔던데. 뭐라고요? 네, 외국인.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지휘하더라고요. 아이도 같이 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이사는 범죄가 아니에요.
현재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계속 맞아도 보고만 있으라고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남자 비자요. 지금 무슨 비자로 체류 중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만약 결혼 비자라면 결혼이 무효가 되면 비자도 취소돼요. 그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움직일 거예요. 저는 희미하게나마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 아내분이 협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직접 한국에 오시면 더 좋아요. 피해자 진술이 되거든요. 사기 피해자로서 저는 그날 밤 베트남 여자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 사람 저한테도 너무 나쁜 짓 했어요. 같이 싸울게요. 2주 후 베트남에서 여자가 왔습니다. 이름은 레티화 35살 민혁의 본처였습니다. 아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민혁과 닮은 눈을 가진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화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저와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혁의 결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베트남에서 결혼한 상태였다면 한국에서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비자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고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겁니다. 원장님이 신고해 준 것도 있었고 제가 한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정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요? 괜찮아요? 경기도 외곽의 원룸에 있었어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살아있다. 서연이가 살아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온몸에 새멍과 오래된 멍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를 봤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말했습니다.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동학대 현행범이에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취소 통보가 나왔습니다. 강제 출국 절차 들어갑니다. 수진이는요? 제 딸은요? 딸 되시는 분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딸을 먼저 내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따로 찾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연이었습니다. 민혁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아동학대치상죄 사기죄,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러 제목이 겹쳐 그는 5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후에는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그가 법정에서 절을 받습니다. 눈빛에 후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만 있었습니다. 저한테 졌다는 분노.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녀한테 한 짓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지옥에서 반성해라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서연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양육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서류만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찾아오면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찾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잠결에 아빠 안 때려요. 착하게 할게요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밤마다 서연이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아무도 너 안 때려. 외할머니가 지켜줄게. 퇴원 후 서연이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속할 체력이 안 됐습니다. 대신 작은 연금과 저축으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빌라 투룸에서 서연이와 단둘이 서연이는 새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친구 생겼어.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서연아 잘했어. 친구 많이 사귀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8살입니다. 키도 많이 컸고 살도 올랐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상담 선생님도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서연이와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서연이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서연이가 꽃을 보면 같이 쳐다봅니다. 그게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며칠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밖에 없는 짧은 편지.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수진이를 만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서연이가 먼저입니다. 서연이가 행복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 저도 사랑해, 서연아.